이번 시간에는 스프링 부트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내용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화면에 보시면 오늘 할 내용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고, 그 다음 이제 오늘 요 부분을 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스프링 부트 데이터 부분 강의가 이제 뒤에 이루어질 거고, 이게 끝나면은 다시 이제 전체를 좀 아우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보안, 시큐리티 이 부분을 진행을 할 거고, 이 부분까지 완료가 되면은 얘를 이제 묶어서 실제 서버에 배포하는 거, 이렇게 강의를 이제 구성할 예정이고요. 오늘 할 내용이 이제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은 스프링부터에서 이제 컨트롤러라고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는 그 클래스들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서비스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빠진 것 같지만, 이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자바로 if문이랑 for문 이용해서 코드를 짤 줄 아시면 이 비즈니스 룰을 구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요 스프링 부트 데이터 부분, 이 부분에 바로 이제 사용되는 클래스들이 리파지토리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가지고 구현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만 할 거고요.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다른 강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부분 구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조금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선 이제 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이제 URL을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서버로 이렇게 리퀘스트를 보내겠죠. 그러면은 서버는 받아서 리스판스를 하고요. 이렇게 리퀘스트랑 리스판스를 할 때 보내고 받는 규칙, 이 규칙이 바로 HTTP라고 합니다. 이 HTT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API라는 것을 서버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API가 뭐냐? 브라우저가 서버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공해주는 URL 모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간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PI 레이어라는 것이 있고, 이 API 레이어에는 HTTP에 보시면은 메서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get, post, put, delet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방식에 따라서 API가 이 리스판스 해주는 방식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HTTP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URL을 이렇게 서버로 쭉 날리면 그냥 한번 갔다 오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HTML 하나예요. 네. 이 HTML 하는데, 이 HTML에서는 그냥 인터넷 통해서 이제 웹서버에 가면은 일단은 이제 이미지, 동영상, 광고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내용을 뺀 일반적인 그 텍스트 있죠. HTML 부분만 가져와요. 일단 한번 URL을 치면. 그리고 나서 그 내부에 있는 이미지를 브라우저가 또 서버 쪽에 호출을 해서 또 가져옵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살표가 뭐 비디오 서버로 바로 가지만 비디오 서버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웹 서버 통해서 비디오 서버 갈 수도 있고, 어쨌든 동영상도 별도의 HTTP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광고 배너도 아마 이미지로 돼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이제 광고 서버를 통해서 다시 리턴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한번 이렇게 탁 엔터를 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의 호출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호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TTP는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의 프로토콜입니다. 기본적으로 브라우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주는 서버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요즘 보면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나눈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클라이언트 서버라서 이게 클라이언트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서버 하는 일이 따로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연결할 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나는 서버 개발자가 아니니까 프론트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자, 어쨌든 클라이언트는 이제 사용자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브라우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록시는 뭐냐? 이 프록시는 이 웹서버, 우리가 이제 서버 아키텍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웹서버 안쪽에 이렇게 이제 캐싱이나 필터링이나 로드 밸런싱 하는 이런 뭔가의 이 네트워크 장비들이 그 앞에 위치를 하거든요. 웹서버 들어오기 전에. 웹서버가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여러 개의 웹서버에 이렇게 네트워크 장비가 있어서 로드 밸런싱, 이렇게 부하를 분산시켜주는, 예, 그런 일도 하고요. 요런 것도 이제 프록시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거 하게 되면 또 이제 인증과 로깅을 하기 위해서 요 앞쪽에 또 뭔가가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웹서버. 기본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라고 하는 것은 브라우저와 그 다음에 이 브라우저의 HTTP 프로토콜을 받아줄 수 있는 웹서버, 기본적으로 이렇게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론트를 하든 서버를 하든 백엔드를 하든 양쪽 다 알고 계셔야 되고,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HTTP 프로토콜은 이제 리퀘스트랑 요청, 그 다음에 응답,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요청부터 먼저 볼게요. 요청을 보면은 이제 여기 아까 전에 그 get post put delete, 예, 요거 있죠? 예, 요거를 이제 메서드라고 합니다. 요청할 때 이제 메서드를 이제 정해서 이제 요청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프로토콜의 버전, 네, 뭐 지금 3점대도 지금 준비 중이다라는 거 좀 들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패스, 그래서 메서드, 패스, 그 다음에 프로토콜 버전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토콜 헤더 부분에 대한 뭐 필요한 추가 정보들이 있으면은 헤더 부분에 담아서 요청을 하게 되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기본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하면은 이 메서드, 그 다음에 패스, 그 다음에 헤더. 헤더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요것들은 뭐 그다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더 말고 요 아래쪽에 이제 바디도 있습니다. 바디. 바디 부분에 우리가 이제 서버 쪽에 요청해야 될 내용을 이제 담아가지고 보내기도 하죠. 요청할 때는 또 이제 요 패스 부분에 우리가 URL 이렇게 적어 놓고 물음표 뒤에 뭔가 이렇게 있는 그런 URL을 보셨을 거예요. 요 물음표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쿼리라고 하는데요. 쿼리 부분을 통해서도 서버 쪽에 요청할 내용들을 담아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할 때 담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물음표 뒤에 쿼리를 통해서 보내는 방법과, 그 다음에 헤더 말고 여기 헤더 밑에 바디 부분에 뭔가 요청 정보를 담아서 보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헤더스 안쪽에도 뭔가 필요한 정보를 담아서 보낼 수 있겠죠. 근데 아주 중요한 정보만 헤더에 담아서 보내고, 기본적으로 서버가 뭔가 처리할 수 있게끔 뭔가 정보를 담아서 보낼 때는 바디랑 쿼리를 이용한다. 자, 그리고 이제 메서드에는 이제 밑에서 보시다시피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더 많지만, get은 조회할 때, post는 데이터를 추가할 때, 추가 요청을 할 때,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는 put,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delete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프로젝트의 보안 상황에 따라서 이 put하고 delete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을 때 어떤 메서드를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 체크가 안 될 경우에는 get, post 이 두 가지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PI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보죠. API라고 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만든 프로그램을
내가 아닌 외부 개발자가 내 프로그램을 이용하게끔 하려면은 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설명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HTTP 기반 API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REST API 혹은 RESTful API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요 아키텍처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두 가지 사항이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실습으로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계 쪽에 보면은 도메인 주도 설계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 도메인 주도 설계, 이 도메인 주도 설계라는 것이 있고, 이 도메인 주도 설계 로버트 마틴이라는 분이 쓴 책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도메인 주도 설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 도메인이 주도가 돼서 설계를 해야 된다. 뭐 제목 그대로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레이어드 아키텍처라고 해가지고 계층형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코드를 구성을 한다라는 거죠. 코드를 할 때 그냥 자바 파일 하나에다가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코드를 하는 게 아니라 자바 파일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파일들을 나눠서 그 관심도에 따라서 분리를 하자. 근데 그 분리하는 형태가 이렇게 하나씩 쌓여 있는 상태죠. 예, 이거를 레이어드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층형 아키텍처를 이렇게 보면은 뭐 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있죠. 이 부분이 이제 UI 개발하는 부분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응용하고 도메인 요 부분이죠. 요 두 개 부분이 이제 스프링부트를 개발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돼 있는데, 얘는 이제 대표적으로 DB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메일 서버, 파일 서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요 두 개를 통해서 개발자가 개발을 하지 않고 외부 솔루션을 이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할 영역은 요 도메인, 응용 요 두 가지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스프링부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MVC 패턴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도메인 부분을 좀, 설계에서는 도메인이 잘 됐는데 이제 구현 단계에서 도메인 표현이 조금 빈약한 뭐 그런 상태로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프링부트로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응용 계층에 대해서 개발을 하게 되죠. 이 응용 계층이 바로 API 레이어, 그 다음 비즈니스 룰 서비스 레이어, 그 다음에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 이렇게 세 개로 다시 나눠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강의들을 보면은 얘를 그냥 UI, 컨트롤러, 서비스, 그 다음에 데이터 이런 식으로 1대1로 매핑 시키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설계 문서를 봤을 때 내가 이 설계 문서를 가지고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거든요. 예, 한번 혼란스럽게 시작되고 거기에 익숙하게 되면은 10년이 돼도 코딩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뭐 자바나 파이썬 이런 언어 랭귀지에 대한 이런 지식들은 고급 수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설계를 구현으로 가는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해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최소 이제 7년에서 한 10년 이상은 걸린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꾸준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려면 스프링부트가 개발하는 영역은 이 부분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저도 나름 책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그림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데 인터넷 같은데 보시면은 그냥 동그라미만 계속 그리거나 혹은 그냥 요 육각형 요거 하나만 그리거나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헥사고널 아키텍처 그림을 그릴 때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려면은 도메인 안쪽 영역은 육각형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동그라미로 그림으로 해서 이 어댑터가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이 어댑터가 표현이 되지 않는 그림들이 너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다 보니까 뭐 거의 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새로 좀 그렸고요. 헥사고널 아키텍처도 이제 마찬가지로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여기서 변경이 생기면은 영향도가 여기까지 전부 다 가거든요. 레이어에 전부 다. 실제는 관심사만 분리한 거지 영향도까지 분리가 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키텍처는. 하지만 이제 헥사고널 아키텍처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도메인이 수정이 됐으면은 전부 다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은 뭐 웹이나 메일이나 그다음에 UI나 뭐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됐을 때는 도메인은 영향을 주지 않죠. 관심사도 분리하고 영향도도 분리를 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헥사고널 아키텍처가 좋다고 봤고, 헥사고널 아키텍처가 무조건 좋은 거냐?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레이어드 아키텍처는 이제 설계 아키텍처죠. 그리고 헥사고널 아키텍처는 구현 아키텍처로 이해를 해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헥사고널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찾아가지고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림은 제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헥사고널 아키텍처는 이제 포트 어댑터 패턴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TDD 하기 좋은 아키텍처입니다 라고 됐는데, 제가 적은 말이긴 한데 좀 잠깐 보류입니다. 네, 연구 중이고 정말 TDD에 좋은 아키텍처인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예제를 헥사고널 아키텍처로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했는데 작성해야 될 코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이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쫓아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작성해 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일단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하고, 도메인에 대해 따른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포트를 구성을 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유스 케이스 있죠? 예, 유스 케이스가 있고, 유스 케이스를 제가 작성을 했고, 인터페이스를 작성을 했고, 얘를 이제 구현하는 서비스, 구현하는 코드는 있어야 되니까 구현하는 코드를 이제 작성을 했고요. 여기 작성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제 컨트롤러 또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예제를 작성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작성을 할 때 이제 TDD로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 TDD 자체의 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이 리팩토링 하는 과정을 이제 어느 수준까지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기 이제 시작했어요. 이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이용을 해서 예전에 스프링부터 이제 컨트롤러 서비스 리파지토리 뭐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할 때는 컨트롤러 작성하고 서비스 작성하고 리파지토리 따로따로 이제 작성하면 그냥 끝이었는데, 헥사고널 아키텍처로 이제 작성을 하다 보니까 테스트 코드가 계속 연결되고 재사용성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헥사고널 아키텍처에 맞는 TDD 방법론이 또 따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간을 좀 별도로 할인을 해서 강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코딩을 할 차례입니다. 어떤 것들을 코딩을 할 거냐면, 실습을 할 거냐면요, 일단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는데 그 웹모듈하고 그 다음에 롬복이라는 것까지만 이제 디펜던시를 주고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러 레이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겟만 이용해서 딱 하나만 예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작성된 컨트롤러에 그 작성된 컨트롤러를 이 썬더 클라이언트라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URL을 호출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 Vue.js 프로젝트는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셔서 그냥 이제 HTML 작성하고 거기에다 자바스크립트 작성해가지고 데이터 호출해서 받아오는 거를 보여주는 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부분에 API 부분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부트 뭐 프로젝트 세팅하는 부분은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만든 게 있으니까 그 스프링부트 VS 코드에서 프로젝트 생성하기 영상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열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자바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지만 팔레트를 열어서 여기에다가 이니셜이라고 입력을 해보면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이렇게 크리에이트 그레이들 프로젝트 그 다음에 메이븐 프로젝트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레이들로 하겠습니다. 버전은 3.0대 자바 그 다음에 URL을 데브오님 입력하고 데모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르 17 버전이고요. 여기서 이제 디펜던시를 이제 설정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웹으로 검색을 하시면 웹 여기 있죠. 그래서 스프링 웹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니까 웹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롬복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뭐 너무 편하니까 쓰고요. 그 외에 이제 스프링 데이터 뭐 데이터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라기보다는 JPA로 검색해 볼까요? JPA 하면 이제 스프링 데이터 JPA 뭐 요것도 이제 설치하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강의에서 추가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스프링 웹하고 롬복 요 두 개만 디펜던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 selected to dependencies 요거를 치시거나 엔터를 치시면 이제 어디다가 저장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저는 리파지토리 워크아웃 요 밑에다가 그러니까 요 폴더까지만 선택을 하시면은 그 밑에 아까 프로젝트 이름 정했던 거 있죠. 데모라고 정했었는데 그 데모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클릭 하고 어느 순간부터 지금 자동으로 안 열리더라고요. 다시 이제 폴더를 생성한 부분을 열어줘야 되는데요. 폴더 열기 아까 전에 이제 워크아웃에 데모 여기 생겼죠. 데모 네, 열기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밑에 막 동그라뱅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네,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설치되지 않은 확장이 있으면 설치도 해주고 막 그렇습니다. 처음에만 그렇고요. 이제 두 번째부터는 크게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제 여기 이제 프로젝트 폴더 구조는 제가 설명 생략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작성할 부분이 요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이 붙은 애들을 작성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은 이 소스 폴더의 메인의 자바 밑에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데모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있죠. 네,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실행이 되는데 자, 실행하기 전에 자, 일단은 패키지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패키지 구조를 지금은 이제 dev.olim.demo 이렇게까지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패키지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는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면은 그 가이드가 내려오거든요. 어떻게 작성하라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 작성이다 그러면 블로그라는 패키지에 밑에 그 데모 밑에 이제 점 찍어서 블로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블로그 점 밑에 이제 컨트롤러 그 다음에 서비스 리파지토리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하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가이드가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프로젝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프로젝트 가이드를 따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컨트롤러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새 폴더를 만들어서 이제 컨트롤러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었고, 이제 그 밑에다가 새 파일, 저는 뭐 간단한 게시판 정도로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컨트롤러.java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골뱅이 컨트롤러, 골뱅이 컨트롤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컨트롤러를 보면은 종류가 몇 가지 있죠. 그래서 어드바이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 컨트롤러와 레스트 컨트롤러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레스트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이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해 줍니다. 네, 이렇게 레스트 컨트롤러라고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URL을 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URL을 지정을 해주는 게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다가 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보여드릴게요. 계속 이제 보면서, 이번에는 이제 리퀘스트 받은 것 중에서 get으로, 메서드가 get인 것으로 이제 받는 거, 요거를 이제 작성을 할 건데요. 골뱅이 get 매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get 매핑이 있으면은 포스트에 대해서는 포스트 매핑도 있겠죠. 네, 그거는 이제 요 실습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가 별도 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URL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포스트 밑에 그냥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public, 그러니까 URL을 이제 포스트라고 치게 되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경우, 포스트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이제 요 메소드를 타라, 이렇게 스프링 부트가 알아서 인식을 하는 거죠. 리턴 하고, 리턴이 스트링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시려면은 저는 이쪽 우측 사이드바에 옮겨놨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에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게 이쪽에 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시보드가. 다시 저는 옮겨 놓겠습니다. 이쪽에 편에서.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데모라고 있죠. 네, 얘를 실행을 해 볼게요.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네, 벌써 다 올라갔네요. 1.4초 만에 다 올라갔고, 여기 보시면은 8080이라고 포트가 적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를 열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브라우저를 열어서 실행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쪽에 아까 실행했던 버튼이 지구본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구본을 클릭하셔도 되는데, 얘는 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쪽에 브라우저가 열리는 거라서 추천드리지는 않고, 여기 위에 보시면 URL 있잖아요. 로컬호스트 8080. 예. 얘를 카피를 하셔서 브라우저에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브라우저에서 열게요. 하면은 이제 화이트 레벨 에러 페이지라고 나오는데, 이 에러 페이지라는 요 페이지 자체가 뜬 것이 스프링부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페이지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뜻일 뿐이죠. 자, 우리가 이제 URL을 이렇게 주기로 했잖아요. 포스트에 아무것도 안 줬을 때는 얘를 타는 거니까 얘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포스트라고 넣고 엔터. 네, 슬래시까지 넣고 엔터 치면은 블로그 목록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 빼면 안 되나?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빼도 되는지. 이게 저장하시고요.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스프링부트에는 데브 툴 디펜던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얘가 리로드가 자동적으로 되긴 되는데, 리로드가 좀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문제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뺐고, 이렇게 소스로 수정하고 나서는 요거 있죠, 요거 다시 시작. 네, 리플레이스를 다시 해줍니다. 다시 떴고요. 브라우저 가서 셀 고침을 해볼게요. 화이트 레벨 뜨죠? 지금 슬러시 아까 전에 이제 붙었던 게. 슬러시를 이제 뺄게요. 빼고 엔터. 자, 그럼 이제 블로그 목록입니다.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래시를 하나 붙여주는 거랑 붙여주지 않는 거랑 다르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개설 URL을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아까 포스트 했는데 포스트 매핑도 있죠. 요건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et 매핑,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포스트 아이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URL에 여기 보이시죠? 포스트라는 URL 뒤에 포스트 아이디 요 숫자, 여기 변수 처리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브레이스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자,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시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슬러시 리스트 이렇게 작성을 해보고, 그다음에 얘는 포스트 아이디 이렇게 적어주고, 자,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포스트 아이디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냐면은 이 어노테이션에 패스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스 베리어블. 저는 이제 스트링으로 받을 거고요. 요 이름하고 맞춰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요 패스에 이렇게 들어온 게 여기 들어오고, 얘를 출력을 해볼게요. post id 이렇게. 자, 너무 한 번에 코딩을 제가 좀 많이 해버렸는데 왜냐면 제가 리로드 하기 귀찮아가지고 일단 다 작성하고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재시작하고요. 재시작하고, 네, 재시작하고 있죠. 재시작하고, URL이 좀 바뀌었으니까 창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여기 포스트까지 한번 쳐볼게요. 좀 에러 나죠. 이제 포스트만 밑에 구현된 메서드가 없으니까. 여기 이제 슬러시 리스트를 한번 붙여보죠. 슬러시 리스트 블로그 목록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URL이 지금 여기 밑에 포스트 아이디라는 이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변수가 될 거라고 했는데, 숫자를 한번 넣어보죠. 여기다가 포스트 뒤에다가 숫자 1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1 블로그 상세 내용입니다. 네,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URL에 쳤던 이 변수가 여기로 전달되고, 얘가 여기에 전달되고, 리턴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2라고 한번 쳐볼게요. 여기에다가 뭐 헬로라고 쳐볼까요? 헬로. 자, 헬로 블로그 상세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서버 쪽에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서버 쪽에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이제 보내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스프링부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죠. 이 패스의 정보를 가지고 받는 것까지 하면 세 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바디에 포함시켜서 보낸 법도 있지만은, 이제 get 방식을 쓸 때는 바디에는 이제 값을 담아서 못 보내거든요. 포스트로 보내야 되고, 이 물음표 아까 기억나시나요? 이제 물음표 뒤에 뭔가 내가 이제 원하는 변수 값을 서버 쪽에 던질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업데이트라고 URL을 치고, URL을 쳤을 때 public request 파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 네. 요청할 때 파라미터, 그게 바로 이제 쿼리 부분이죠. 이게 뭐냐면은 URL을 먼저 작성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네, 스트링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퀘스트 파람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는 지금 이거는 이제 패스이기 때문에 패스에 이제 업데이트 집어넣고, 이 포스트 아이디를 리퀘스트 파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리퀘스트 파람이 뭐냐? 네, 저장하고 재시작하고, 이번에는 이제 URL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업데이트라는 URL을 추가를 했고, 여기에다가 포스트 물음표를 치고 포스트 아이디 이퀄 여기에다가 뭐 3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3이라고 넣고 엔터를 치면은 3 블로그 수정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물음표 뒤에 이렇게 적어서 넘기는 거, 요거를 리퀘스트 파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제 get은 조회할 때, 포스트는 수정할 때, 푸스는 업데이트, 아니 푸스는 이제 수정, 포스트는 이제 데이터를 추가할 때 사용한다고 했는데, 꼭 뭐 여기에 맞춰서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데이터는 다 서버 쪽으로 전달이 되긴 되는데, 이런 규칙을 갖고 전달을 하면은 코드를 만든 개발자가 퇴사해서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문서만 보고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get보다는 이제 put을 쓰고, put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post를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파라미터 넘기는 거, get으로 넘기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조회하는 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 API들이 이제 이렇게 넘기지는 않겠죠. 네. 이거를 이제 브라우저에 리턴을 해줄 때 JSON이라고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 문법으로 이제 넘겨주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오브젝트로 표현이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클래스로 데이터 모델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폴더를 만들 때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혹은 entity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모델이라고 할게요. 모델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포스트니까 post.java라고 만들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 종료시키고요. 우리가 블로그 글을 쓸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죠? 포스트 아이디가 먼저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private string 타이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컨텐츠 내용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도 필요하겠죠. 또 필요하고, 작성일도 필요할 건데, 그것도 적으시죠. 로컬 데이트 타임. 자, 이렇게 만드는 거를 이제 모델이라고 하고요. 모델, 데이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롬복을 좀 써볼게요. 그래서 골뱅이 데이터. 네, 얘 하나면은 다 해결이 되니까요. 일단 골뱅이 데이터만 붙이면은,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제 이 포스트 클래스에 있는 요 필드들에 대해서 게터도 만들어주고 세터도 만들어주고, 이 포스트 클래스에 대한 투스트링 메소드도 알아서 만들어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 모델을 리턴을 해줄 거예요. 이 모델을 이제 포스트라고 그랬죠. 스트링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포스트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목록은 리스트잖아요. 자,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바꿔줄게요. 자, 얘는 이제 리스트고요. 얘는 이제 블로그 상세는 이제 아이디만 주게 되면 이제 포스트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포스트는 이제 수정 페이지인데, 지금 얘랑 좀 겹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포트를 다 해주고요. 모델 임포트 해줬고, 자, 리턴이 지금 리스트 포스트가 돼야 되니까 이 리턴을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필드를 제가 너무 많이 만들어 놔 가지고 작성하기 귀찮을 것 같은데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포스트 아이디는 1이라고 하고요. 데이터를 한 두 개 정도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빨간 줄이 거지는데, 이걸 이제 보면은 컨스트럭터가 정의된 게 없다 그러네요. 그러면 롬북에서
all argument constructor 하나 추가해 주면 됩니다. 코딩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편하죠. 럼북 사용하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스트 형태로 포스트 만들어 줬고요. 이 숫자를 2, 3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포스트 하나만 리턴이 되니까 얘를 자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빨간 줄 자 이렇게 코딩을 했고 얘를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저장 컨트롤 S 누르고 이제 실행을 여기서 이렇게 자 실행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URL을 여기다가 포스트에 리스트 여기 포스트에 리스트죠. 이 포스트의 리스트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포스트라는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 형태로 리턴을 하면은 얘가 JSON이라는 문자의 형태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1 타이틀은 타이틀 1 컨텐츠는 컨텐츠 1 그 다음에 포스트 아이디에 여기 보시면은 2 타이틀 2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문자열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문자열로 만드는 노테이션 말 그대로 그 규칙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첫 번째고 얘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 두 번째.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자바에서 리스트로 이렇게 모델 하나를 묶어서 이렇게 리스트로 보내주면은 JSON으로 이렇게 알아서 변환해 주는구나. 요거를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리액트나 뷰.js 같은 UI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쓰게 된다는 얘기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뭐 패치 뭐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서버에서 이렇게 리턴을 주잖아요. 스프링부트에서 이렇게 리턴을 주게 되면은 브라우저에서는 자바에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JSON 형식으로 받는다. 그 이후로는 이제 JSON 형태로 바꾼 거를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바꾸고 변환해서 뭐 지지고 볶고 하는 건 이제 UI 책임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앞뒤로 배열이 붙어 있죠. 리스트는 이제 이렇게 대괄호 이렇게 앞뒤로 크게 붙게 되고요. 자 요번에는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포스트 1 지금 여기 포스트에 숫자 1이라고 넣어볼게요. 엔터.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요거 하나만 리턴 해주고 있죠. 요거 하나만 리턴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컬리브레 이렇게 중괄호 중괄호로 이렇게 아까처럼 대괄호 없고 그냥 중괄호로만 묶여서 그래서 JSON 노테이션 JSON 형태는 대괄호가 붙으면은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괄호가 없으면은 그냥 객체 형태 오브젝트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JSON의 큰 특징은 이 키 있죠. 이 키 앞에 그냥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쓰게 되면은 키 앞에 여기 따옴표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JSON은 꼭 써야 됩니다. 이 키가 되는 부분에 큰 따옴표를 반드시 붙여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브라우저까지 이제 된 거를 이제 확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측에 스프링부트 확장을 설치했으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URL이 이렇게 엔드포인트 매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포스트랑 요 포스트 아이디를 따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나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로 가기만 되고 뭐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누르면 브라우저 띄워가지고 그 화면 볼 수 있게끔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네,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자,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썬더 클라이언트라는 확장을 열어가지고 한번 이제 브라우저 일일이 열어서 하는 거 좀 귀찮거든요. 썬더 클라이언트는 제가 또 영상 따로 만든 거 있으니까 그 참고를 하시고 여기서 지금
잠깐 보여드리자면 확장해서 썬더 클라이언트 이렇게 검색하면은 요거 번개 표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이콘으로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까 이 URL 있죠. 포스트 리스트라는 URL 얘를 이제 여기다가 뉴 리퀘스트 해가지고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아까 메서드가 get이었죠. get이었고 얘를 이렇게 옮기죠. 일단 얘죠. 얘를 이제 URL을 호출을 할 건데 get이고 localhost 8080이고 포스트의 리스트 이렇게 입력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샌드를 해볼게요. 샌드를 해니까 지금 에러가 났어요. 요게 이제 HTTPS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이걸 지워볼게요. 그리고 샌드 되죠? 네, 되고 아까 전에 브라우저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이렇게 정렬이 안 돼서 나왔었는데 이렇게 정렬이 돼서 이런 식으로 JSON 형태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컨트롤러에 보면은 포스트 아이디를 넣어준 부분 있죠. 요거를 또 한번 넣어 볼게요. 포스트에 숫자 1을 넣었다. 숫자 1을 넣고 샌드 하면은 이렇게 JSON 형태로 리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이론적으로 설명되는 부분 앞부분에서 이 리스판스 이게 응답이 온 거죠. 지금 응답이 온 거에 대해서 설명을 살짝 이제 뺐는데 여기 이렇게 얘가 리퀘스트를 한 거죠. 요청을 한 거고 요청을 한 거가 리턴이 왔죠. 요렇게 리턴이 왔을 때 여기 보시면은 200 OK 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그래서 HTTP 이제 규약상으로 이 스테이터스가 200이면 OK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포스트라고 해볼게요. 얘는 없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없죠. 자, 이럴 때는 not found 404 페이지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스테이터스가 500이다. 그러면 이건 100% 서버 에러예요. 그러니까 서버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스테이터스 코드를 보고 200이면 200대면 성공, 300대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400대면은 페이지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500대면은 서버 에러.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API를 만들었어요. 컨트롤러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HTML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얘를 받아서 쓰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생각난 김에. 자, 스프링부트 일단 좀 끄고요. 네, 이렇게 끄고. 그 다음에, 요 URL 있죠? 네. 요 성공했던 URL. 네. 요 리퀘스트를 한번 좀 열어 두시고요. 열어 둔 다음에, 스프링부트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웹페이지까지, 그러니까 HTML까지 작성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최근 트렌드는 그거는 이제 Vue.js나 React.js에 위임을 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인데, 테스트할 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HTML 만들어서 쓸 때는 이렇게 여기 리소스 부분에 스테이틱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HTML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 파일 index.html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HTML 작성할게요. HTML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HTML은 기본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고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실행을 하고요. 실행하면 이제 여기 이렇게 뜨죠. 여기. 자, 떴습니다. 하고 이번에 이제 한번 URL 입력을 해가지고
입력을 해볼게요. http localhost 8080 엔터 쳐볼게요. 엔터. 오, 와, 샘플이라고 나오죠. 아까 전에 화이트 레벨 페이지 나왔는데 이번엔 샘플이라고, 요 인덱스 파일이 요 부분이 이제 바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스크립트를 이제 작성을 해보시죠. 자, 여기에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건데, 요 썬더 클라이언트에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예, 플러스로 했던 거 때문에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키 누르면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런 게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얘를 이렇게 누르면은 코드 스니펫이라고 해가지고 샘플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줘요. 다시 키울게요. 여기 스니펫, 그 다음에 샘플 코드가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작성이 되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패치, 이렇게 코드를 하면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카피가 됐고 HTML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뭐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한데 빼시죠. 네, 그리고 메서드가 기본적으로 이 자바스크립트의 패치에서는 디폴트가 게시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얘도 지우고,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호스트 리스트에 출력했던 걸 받아서 얘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console.log 이렇게 찍어주게 되는데, 콘솔 로그보다는 네, 실전입니다. 펑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div에다가 꽂아주죠. 네, 여기에다가 div 샵 리스트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이제 꽂아 줄 거예요. 펑션 리스트라는 펑션을 이제 호출을 하고, 여기에는 코드가 이렇게 동작을 하고, sync 데이터 get element by id list inner html 데이터를 넣어보죠. 이 리스트를 실행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버튼도 만들어 줄게요. 네, 버튼 id는 btn 하기 리스너 달아줘야 되겠죠. 클릭해야 되니까. element by id btn add event listener 클릭. 펑션은 리스트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겁니다. 한 방에 잘 돼야 될 텐데. 자, 이렇게 하고요.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플래시를 해보겠습니다. HTML 수정한 거는 이 스프링 부트 서버 자체를 내렸다 올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회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방에 나오죠. 네. 여기 지금 이제 문자열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자, 이제 데이터가 이 JSON 형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얘를 이제 HTML 형태로 매핑해 가지고 뭔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데이터.맵 요 지금 배열로 이렇게 받은 거를 지금 제가 맵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li 태그로 타이틀만 이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리액트나 뭐 뷰.js 쓰면은 뭐 이런 거
금방인데 더 예쁘게 생으로 코딩을 하고 있어서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리플래시를 해주고 조회를 해보죠. 뭔가 안 되죠. 지금 뭔가 안 되면은 이제 요소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뭔지 데이터 맵이 이러면은 얘가 지금 텍스트가 아니라 제이손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이손으로 해줘야 아마 제이손으로 바뀔 거예요. 다시 리플래시를 하고 조회하기. 자 이렇게 변환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HTML 이쪽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받은 거를 이제 제이손 형식으로 아까 텍스트였죠. 그러니까 일반 텍스트 형태인 거예요. 일단 얘를 이렇게 호출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 문자열이 제이손 형식으로 보이지만 그냥 일반 문자열이거든요. 일반 문자열을 이제 제이손 형식으로 바꿔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답 제이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실제로 이 데이터가 제이손 형태로 변경이 되죠. 그리고 나서 제이손 오브젝트 형태로 변경이 되게 되면은 이 맵 메소드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맵 메소드를 이용해서 변환을 해서 HTML에 뿌려주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스프링부트 이제 컨트롤러 작성을 해서 제이손 형식으로 API를 제공해 주는 것까지 배웠고 이 제이손 형식으로 제공해 준 것을 이 HTML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아까 전에 제가 포스트 풋 이거는 안 했죠. 이건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해보시고요. 강의를 제가 일부러 뺀 이유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얘를 시도하면서 실패를 하시고 성공을 해 보셔야 코딩 공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강의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포스트 부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